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내 체면을 구겨지게 한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자. 의지를 단련시켜주기 때문이다. 나를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를 포기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자립심을 배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자. 나를 강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중국의 피아니스트 류웨이가 한 말입니다. 류웨이는 두 팔이 없는 피아니스트로 유명합니다. 10살 때 감전사고로 인해 두 팔을 잃어버린 그는 두 발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는 등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두 팔을 잃고 절망에 빠져 죽음을 택하기보다 두 발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멋지게 사는 것을 택했다는 류웨이. 그는 말합니다. 살면서 수많은 불가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연휴 즐겁게 쉬셨나요? 자, 오늘은 2월 13일 화요일 아침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원탁의 기자들 KBS 기자들과 함께 여러분도 생각하시면서 토론하는 날이죠.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홍콩 H지수와 연동된 주가 연계증권 ELS라는 이 파생상품 관련된 손실이 어느새 5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금융당국이 2차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여러 쟁점들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무늬만 법인차를 막겠다면서 도입한 연두색 차량 번호판이 있습니다. 이게 시행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네요. 중간 점검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오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면서 또 소통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앞에 하나씩은 있어야 자연스러운 이 가게인데 하나 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약 8천 곳이 남아있다고 추정을 하는데 1년에 500개 정도씩 폐업을 한다고 하네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린이 또 학생 수가 줄고 있고 또 요즘에는 학교에서 일부 준비물을 지원해주는 그런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공책, 스케치북, 색종이, 수습강 또 때로는 이 불량식품 사 먹으러도 갔었고 저는 어릴 적에 여기 가서 이제 뽑기 하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요. 없는 게 없었던 이곳을 뭐라고 부를까요? 저희 때는 이제 문방구라고 옛날에는 문방구라고 많이 불렀는데 비슷합니다. 비슷한 세 글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 올려주실 땐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세 글자 분식집 비슷하긴 합니다만 문방구의 다른 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재원님이 연휴 때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오늘 성공예감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증시라도 좀 올라줘야 될 텐데 우리 증시 출발 상황은 좋고요. 미국장도 나쁘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 이제 사실은 지난 주말이 좋았거든요. 네. 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를 했어요. 네.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이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 양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했는데요. 다우 지수가 0.33%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그러나 0.3% 내렸고 대형 지수지 S&P 500 지수도 0.09% 약 보합입니다. 견조한 미국 기업 실적, 강한 미국 경제가 어쨌든 미증시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P 500대 기업 가운데 한 67%가량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죠. 이 가운데 한 75%가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한 게 큰 호재고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열풍이 대단합니다. 인공지능 AI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난주 $700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놓고 아마존과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롬 파웰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이사들 여전히 금리 인하 시기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타이밍이 뒤로 밀리고는 있지만 이것이 미국 경제의 어떤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의 무게를 두면서 잘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현지 시간으로 13일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아마 이제 이 금리 인하 맞물려서 가장 이제 영향력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이제 이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이 설 연휴 휴장에서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밀린 상승폭을 한꺼번에 만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코스피가 30포인트 넘게 올라서 2650선을 회복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좋습니다. 두 자릿수 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이 매도하고 있을 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미국 주식 투자 많이들 늘리고 있는데 선호하는 미국 주식이 좀 바뀌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 주시하는 국내 투자자들 이른바 이제 서학개미가 애플 대신에 엔비디아를 더 담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이 6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보유 중인 미국 증시 상장 주식 가운데 평가액이 가장 큰 건 아직까지 1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약 $104억 그러니까 한 1조 원 넘게 이 테슬라를 가지고 있고 2위가 이제 엔비디아 61억 5,700만 달러, 애플이 3위로 밀렸는데 47억 4,4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를 제외하면 1, 2, 3위 특히나 이제 2, 3위 순위 지각 변동이 좀 눈에 두드러진데요. 애플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테슬라에 이어서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 주식 평가 2위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엔비디아한테 자리를 내줬는데 지난 7일까지 올해 들어서 서학개미들은 애플을 약 1억 8,300만 달러 순매도했고요. 반면에 같은 기간 엔비디아는 1억 400만 달러 순매수하면서 종목 순위가 역전이 된 겁니다. 지금 애플은 좀 중국에서 판매 부진으로 좀 고전하고 있죠. 네. 사상 처음으로 가격 할인 판매에 나서면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반면에 AI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엔비디아는 지금 매수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연초 대비 엔비디아 주가는 40% 넘게 급증한 상황입니다. 대단합니다. 미국 주식들이 특히 이제 상한가 하한가도 없는데 뭐 ARM을 비롯해서 하루에 막 50% 100% 최근에 한 나흘 동안 4거래일 동안 ARM은 100% 또 뛰었다라고 하고요. 다시 국내 시장으로 좀 눈을 돌려서 보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지수 MSCI가 코리아 지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때가 되면 한 번씩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새로 넣고 그 작업이 이어지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한국 지수에 이제 정기 리뷰를 통해서 새로 편입된 종목 그리고 이제 방출된 종목이 이제 드러났는데요. 신규로 편입된 종목은 예상했던 대로 이제 2차 전지주 에코프로 머티리얼과 한진칼이 이제 신규 편입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빠진 종목이 있는데요. FNF,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GIP 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등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번 정기 변경에 따른 리밸런싱 그러니까 새롭게 편입된 종목 오늘 29일 장마감 이후부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MSCI 지수는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 1년에 4번 구성 종목과 이제 이걸 좀 바꾸게 돼 있습니다. 편입해준 종목을 이제 시가총액이나 뭐 유동성 비율 등을 고려해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 편입이 되면 한국의 대표 업종 지수로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네. 자동적으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자금 유입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추가적인 이제 주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벤치마크라고 해서 이제 추종을 하는 그 바구니에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건 조금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최소 3곳 이상에서 빚을 낸 사람들을 다중채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중채무자가 계속 늘고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부담입니다. 네. 개인한테도 부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이 3분기 말 기준입니다.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입니다. 450만 명. 석 달 만에 이제 2만 명 늘어서 역대 최다를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전체 가계대출자가 1983만 명 수준이니까 전체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2.75%. 국내 대출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다중채무자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진 전체 대출 잔액만 568조로 최대인데요. 이렇게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게 사실 고금리에 가장 취약해서 금융당국의 집중 감시 대상입니다. 그럼 이들 다중채무자들이 1인당 얼마나 빚을 졌느냐.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1억 2,625만 원 꼴인데 문제는 연체율입니다. 지금 연체율이 지난 3분기 말 기준 1.5%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4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근데 1.5%가 뭐 높냐라고 할 텐데 이 다중채무자의 절반 이상은 사실은 중소영세 송상공인. 그 또 한 축이 2030. 영끌족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중소소상공인들의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지금 대출금을 계속해서 이제 상환을 유예해줬기 때문에 네. 아직 다 터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1.5%도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이들이 평균 이제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따져봤더니 58.4%. 이 얘기는 뭐냐. 연소득의 약 60%가량을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한 70%가 넘어가면 최소 생계비를 제외해서 나머지 대부분의 소득을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상환하고 있어서 굉장히 한계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중채무자라는 건 연체를 하면은 그 다중채무를 진 곳에 연쇄적으로 또 연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더 위험한 지역이라는 거죠. 기업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힘든 기업이 더 힘들어지고 중소기업들도 이자 부담이 계속 높아진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은 경기가 안 좋아진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자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네. 지금 보면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이자이익 예대 마진차로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정부가 이제 상생금융 압박하면서 연 4%가 넘는 이제 자영업자들 1년치 이자분의 한 90%가량을 감면해 줬거든요. 최소 300만 원. 잔뜩 홍보를 해놨는데 실제로 지금 지난해 은행권의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를 따져봤더니 5.34%였습니다. 이게 이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특히나 이제 5% 이상 이 대출 금리를 받은 중소기업 비중을 봤더니 61%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대출 금리가 이제 5% 이상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요. 문제는 지금 중소기업 대출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여서 12월 말 기준 거의 중소기업 은행 대출 잔액은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3년 동안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영업이익으로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를 못 갚는 기업도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지난해 말 17%, 올해는 최대한 20%를 넘을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고금리 부담이 누적돼서 한계 상황이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더 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얼마나 여기서부터 이제 버티느냐의 싸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취약계층도 그렇고 취약한 기업들도 그렇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함께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서영민 기자 그리고 유튜브 머니올라 진행하고 있는 장혁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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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장혁진 기자는 머니올라에서 이 ELS 사태에 대해서 좀 다룬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다루지 않았는데 이게 좀 복잡하죠. 네, 좀 방송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홍콩 H 지수, 그러니까 홍콩 증시의 지수를 바탕으로 하는 주가 연계증권, 이제 파생 상품인데 이게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ELS 사태라고 불릴 정도인지 좀 쉽게 좀 설명 좀 누가 해주실까요? 그래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장혁진 기자. 그 ELS 이제 주가 연계 증권이죠. 이제 주가 지수와 연동해서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이해는 하시면 되는데 이제 ELS의 발행자는 이제 증권사가 되고요. 네. 은행이 대신 판매하는 구조였습니다. 은행은 판매사. 그렇죠. 네. 그래서 ELS를 이제 사는 분들은 이제 일반 고객들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제 주가 지수와 연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어떤 주가 지수와 연동했느냐 문제가 된 게 바로 이제 홍콩 H 지수인데요. 이제 홍콩 이제 주식시장 우량주 이제 40개를 혼합한 지수인데 그것과 이제 가격이 연동되는 증권을 이제 발행해서 판 건데 이걸 거래하게 되면 이제 금융기관이랑 그 매수자 일반 고객들이 마치 보험 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한 계약이 됩니다. 이거는 뭐 조금 좀 어렵게 좀 이렇게 개념을 설명드리면 옵션 상품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고객이 금융기관에 이제 풋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이제 판매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간 금융기관은 만기 때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쪽에 따라서 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팔거나 팔지 않거나 두 가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50%가 이제 그 주가 지수가 50% 급락하지 않으면 한 5, 6% 정도 이자를 주겠다. 이런 이제 거래를 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고객이 보험의 판매자가 된 이 이제 거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보험의 성격이라는 게 이벤트가 이제 발생했을 때 그 판 사람 보험사가 되겠죠. 그렇죠. 그 판 사람이 손실을 다 떠안는 구조잖아요. 이제 뭐 화재로 치면 이제 불이 안 나면 이제 보험사는 돈을 벌지만 불이 나면 보험사는 손해를 다 떠안게 되잖아요. 네. 근데 현재 상황은 그 H 지수가 급락한 상황이거든요. 홍콩 증시. 그렇죠. 2021년에 이제 많이 팔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12,000이었던 게 지금 한 5,00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급락한 상황, 불이 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서 이제 금융기관은 이제 고객으로부터 팔 수 있는 권리를 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주가가 급락했으니까 이제 홍콩의 주식,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고객에게 넘겨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파는 권리를 행사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만 이제 시장에서 떨어진 가격으로 이제 파는 게 아니라 과거에 계약된 그 가격에 파는 거고 이게 이제 옵션 상품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엄청나게 급락한 주가 지수를 살 수밖에 없는 고객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엄청나게 이제 급락한 그 이제 홍콩 주가 그 가격을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원금 손실. 이제 원금이 그렇죠. 손실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다. 예. 정확한 원리는 그 장 기자가 말씀하신 게 맞고 이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상품을 사는 거잖아요. 네. 상품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홍콩 항생지수로 가니까 약간 어려운데 코스피 지수로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네. 지금 저희 코스피가 2,500선이다라고 했을 때 2,500, 600인데 이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3년 뒤에 일정 부분의 이자를 보장해 줄게라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2,600인데 이 코스피가 한 30%면은 1,800선이죠. 네. 한 1,800선 밑으로 3년 뒤에 떨어져 있다면 네가 손해를 봐. 근데 3년 뒤에도 1,800선 밑으로 안 떨어지면 지금 2,500인데 1,800선 밑으로 안 떨어지면 네 원금 보장하고 이자도 줄게. 이런 상품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죠. 예. 코스피가 1,800 갈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매우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한 번씩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이 상품을 산 사람은 매우 손해를 보죠. 근데 이 매우 손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상환이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ELS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이 홍콩 항생지수로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거의 100% 상환이 됐습니다. 이게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상품이다라고 인식이 돼 있었어요. 이를테면 뭐 지난번에 뭐
키코 사태 뭐 이런 것 이후로 이런 종류의 손해를 본 적은 없었고 그 전에 저희 뭐 사모펀드 사태가 났었을 때도 ELS는 결국은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적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중국이 홍콩 항생지수라는 지수라는 것이 중국의 영향을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근데 중국이 최근에 매우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가 계속 급락하고 주가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반토막 난 상태가 되니까 그 여파가 2021년에 샀던 분들이 지금 3년 만기가 된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감당해야 되게 되는 상황이 된 게 이 상품을 산 사람 입장에서 지금 처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백 번 잘 상환이 되다가 한 번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을 하면 지금처럼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파생 상품인 거죠. 파생 상품. 그런데 핵심은 이 복잡한 파생 상품을 과연 가입자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했느냐 그리고 판매사가 이걸 제대로 알려줬느냐 이걸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 그 여부 아니겠습니까? 뭐 불완전 판매를 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니까요. 또 사실 또 고객마다 다를 겁니다. 고객마다 판매한 직원마다 뭐 충실히 설명한 직원도 있을 테고 에이 뭐 이거는 뭐 괜찮아요. 고객님 저 믿고 투자하세요라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간 직원도 있을 테고 그건 사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은행에서 팔았다는 겁니다. 은행. 보통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면 뭐 정기 예금 뭐 정기 적금 뭐 조금 더 나가봐야 뭐 채권 정도 파는 그러니까 뭔가 좀 안전한 상품을 파는 곳이라는 기본적인 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증권사 창구와 은행 창구는 좀 다르죠. 내가 위험한 걸 투자할 거면 증권사를 가지. 내가 은행 가서 위험한 걸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많지 않아요. 거기다가 ELS라는 상품이 이제 은행에서 팔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공부가 부족한 분들은 일단 뭔가 좀 안전한 거니까 은행이 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ELS가 대부분의 홍보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뭐 홍콩 H지수가 한 반토막 나지만 않으면 한국 증시가 3분의 1 토막 나지만 않으면 예금 금리, 정예금 금리보다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예금 이게 이제 3년 전에 많이 팔렸으니까 그때 기준금리가 1%대일 때 4에서 5%를 드립니다라고 하니까 은행이라는 판매 장소의 이미지와 겹쳐서 이거 굉장히 안전한데 4, 5% 먹을 수 있는 상품인가 보구나 라고 인식을 줬죠. 물론 그걸 다 알아보지 않고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가입자도 책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마케팅의 특성과 판매 장소의 특성이 묶이면서 안전한 장소라는 느낌을 줬기 때문에 무려 판매액이 현재 홍콩 H지수에 가입한 사람들의 가입 금액이 거의 20조 원, 19조 3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고 이게 사실 가장 많이 판 곳이 KB국민은행인데 KB국민은행이 리딩뱅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에서 팔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이 팔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팔렸다는 점이 우리가 앞서 본 뭐 DLF, 라임 같은 사건과는 좀 다르다. 거기는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에서 팔렸던 거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좀 안다고 하는 분들이 들어갔지만 여기는 모르고 들어온 분들이 꽤 있을 확률이 꽤 있는 거죠. 은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영민 기자. 저도 이런 손해를 볼 뻔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회생활 시작할 때 2007년 언저리에 이제 저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상품을 가입하는데 이런 상품이 있었어요. ELS였습니다. 무슨 우리나라의 주식 한 종목과 항생지수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정도 지수가 내려가지 않으면 너에게 한 5%, 6% 이자를 주겠다. 저는 사실 5%, 6% 이자를 보고 주가가 그렇게 내려가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금융위기가 나온 거죠. 2008년에. 그래서 거의 이게 계약 기간이 2년이었는데 1년 6개월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손해 구간에 있다가 마지막 6개월 동안 올라와서 저는 결국은 큰 일은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상품을 대하는 그 소비자들은 사고가 난 적이 없다. 라는 그 강조를 듣게 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지 않은 사고가 이제야 날 리야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방금 김준범 기자가 말했듯이 이게 은행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 은행이라는 곳에서 20조 원어치나 팔렸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설명을 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고가 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설명을 들었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도 귀에 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도 사실은 이 상품을 가입할 때 약관 읽어보지 않았고 손해가 얼마나 날 수 있는 가능성을 꼼꼼히 체크해보지 않았고 누구에게 설명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냥 동의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솔직히 좀 많으시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났으니 이제 와서 그동안 파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살펴보긴 해야겠으나 사실은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그냥 이건 꽤 괜찮은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라고밖에 생각 안 하셨을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은행 창구 가셔서 펀드나 파생상품 한번 가입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대로 하나 가입하려면 최소 3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귀찮은 서류도 엄청 많고 네. 그래서 일단 동의 그다음에 이렇게 흐릿한 글자로 그 위에 직접 본인이 써야 하는 문구도 있는데 제가 이해하였습니다. 예, 이해하였음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이번에 ELS 사태 보면은 이제 이걸 가입하셨던 분들 91% 정도가 재투자자 그러니까 유사한 ELS 상품을 2번 이상 가입해 본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과연 이분들이 다 모르고 가입을 한 거냐 2번 이상 ELS 투자를 하신 분들까지 과연 정부나 금융사가 지켜줘야 하는 것이냐라는 또 의문도 지금 따라 붙고 있죠. 이거 사실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대부분 녹음이 돼 있기 때문에 판매 과정이 이제 그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도 2번 이상, 3번 이상 재가입한 분들이 이게 100% 몰랐다라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까지 금융사에게 다 보상하라고 하면 도대체 세상에 투자 손실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옮기면 재가입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 고지가 잘 됐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또 재가입을 할 때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에게 위험한 상품을 팔아야 되고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원칙인데 네. 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아무리 재가입하는 경우도 이거는 금융소비자법 보호법 위반일 확률이 높다라고 네.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일종의 금감원장이 판단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가입이라고 해도 그런 구체적인 권유의 워딩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재가입을 한 분들 중에서도 뭐 전체 전액은 안 되겠지만 일정 액 정도는 뭐 30%든 50%든 일정 액 정도는 구제받는 대상도 나올 수 있다라고 금감원장이 시사를 했으니까 뭐 상당히 좀 소비자들이 일단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죠. 금융사들은 답답한 상황인 거고. 네. 이제 재투자를 한 분들은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조사가 돼서 나온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금융기관의 책임도 없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복현 원장이 이제 KBS 의료진단 출연해서 이제 직접 이제 불안전 판매 사례도 언급하고 했는데 뭐 이제 암보험금이나 이제 노후자금을 이제 ELS 투자에 권유한 사례, 또 영업점에 온 고객에게 스마트폰으로 이제 비대면 판매를 한 증권사, 뭐 이런 경우에는 녹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불안전 판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이제 은행에서 이제 ELS가 많이 이제 판매가 됐다고 이렇게 김주문 기자가 이제 얘기하셨는데 이제 5대 시중은행에서 따져 보면 이제 60대가 이제 32%. 70대가 14%. 그러니까 고령층이 이제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고령층들이 이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투자했느냐라는 이제 논란이 나오는 거고 또 지금까지 보도된 것들을 보면 아까 이제 그 발행 자체는 증권사가 하고 판매는 은행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KB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ELS 상품 선정하는 업무를 했던 직원이 증권사로부터 이제 골프 접대 이런 여러 가지 향응을 받은 것들이 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고령층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 몰랐을 거다라고 보는 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뭐 일반화할 수는 없죠. 예. 이분들은 1인당 평균 가입 금액이 몇 억 원이에요, 대부분. 아무래도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시장에서 뭐 콩나물 파는 할머니가 몇백만 원 맡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고령층이지만 몇 억 원을 굴리는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상품에 대해서 경험들이 그렇죠.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거고 이건 연령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고령자라는 건 그 사이에 투자 경험이 많다는 뜻도 있을 테니까 단순한
타고난 나이보다는 투자 경험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658님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나라는 왜 이런 파생 상품에 손실이 발생하면 꼭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 핑계를 대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이게 사실 지금 5번, 6번 이상 ELS에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이 났을 때는 분명히 이제 본인 몫이 되었을 거고 지금 그게 뭐 수십, 수백 차례 발행이 되던 ELS 같은 게 한 번 손실이 발생을 하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고 금융사 탓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뜯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지나온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관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와 그런 건데 사실은 그 DLF나 아니면은 그 전에 다른 사모펀드 사태하고는 조금 다르고 네. 그건 투자 수익에 관련된 이야기고 이건 옵션 파생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옵티머스라든지 네. 라임 사태 같은 거는 네. 그 운용하는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이제 속이고 사기를 맞습니다. 친 거니까 네. 내가 투자 설명서를 아무리 열심히 보고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도 속았던 거고 당한 거고 맞습니다. 이번 건은 뭐 홍콩 H지수를 누군가 조작을 했거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차원에서 비슷한 사태를 보자면 한 4, 5년 전에 키코 사태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키코 사태 당시에는 일반 소비자들은 아니었고 중소기업들이 기업들이었죠. 네. 환율이 한 940원에서 움직이니까 환율이 뭐 900원 밑으로 떨어지거나 급변하지 않으면 너네가 이익을 보는 거야. 환해지가 되는 거야라는 상품으로 가입을 했는데 환율이 급변하는 바람에 그때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급변하는 바람에 급격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때 어떻게 됐느냐. 결국 키코 사태가 이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다라고 들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당시에 보면 한 900개 중소기업들이 한 3조 원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4에서 80% 배상할 것을 DLF는 권고했지만 키코는 많아요. 최대 40% 정도까지 권고했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당시에는 꽤 엄격했던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엇이 불완전 판매냐 그리고 금융회사가 조금 더 강한 조직이고 좀 더 큰 조직이고 그 정보가 더 많은 조직이라는 점에서 정보가 덜 있는 소비자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를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훨씬 더 깐깐하고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비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는 것이 나쁠 것은 없다. 다만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를테면 금융소비자였던 키코 피해자였던 중소기업들은 손해가 많았었다.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이런 점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서영민 기자의 말에 동의하면서 키코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해서 2021년에 시행이 됐고 아까 이대호 기자 말씀처럼 그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정말 은행에서 뭐 가입하려면 은행이든 증권사든 금융회사에서 뭐 가입하려면 정말 귀찮을 정도로 설명을 많이 듣고 귀찮을 정도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건성건성했다는 것은 본인의 책임인 거죠. 본인의 책임이 있는 거죠. 물론 은행 직원이 마치 DLF나 라임처럼 대놓고 속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뭐 배상 받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은행 직원은 그냥 뭐 그 프로토콜대로 했는데 본인이 그걸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 그거는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에는 이제 정말 판단이 쉬운 게 뭐냐면 모든 게 다 남아 있어요. 녹취료도 남아있고 문서로도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의 육성과 본인의 설명이 남아있었는데 나는 몰랐다라고 마냥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대로 뭐 김갑동 씨는 어떻고 홍길동 씨는 어떻고 각각의 그 판매 과정대로 판단하면 저는 된다. 어떤 사람은 0% 배상, 어떤 사람은 100% 배상이 나오겠죠. 그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녹취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봐야 하는 거고 예전에 독일 국채도 마이너스 금리로 빠지면서 그때 201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DLF가 대규모 이제 원금 손실 그 상태에 처했었는데 그때 구제받은 분들 케이스 얘기를 들어보면 은행 직원이 설마 독일이 망하겠어요? 독일은 안 망하죠. 그러니까 이 상품도 원금 손실 안 본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그 워딩을 가지고 어떤 이제 판결의 근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 보신 분들은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거를 아마 되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금융사가 손실보상을 좀 해줘야 한다 이런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게 주기적으로 ELS 문제가
터지도록 사실은 또 방치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또 화살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금융당국 이제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DLF 사태 언급해 주셨잖아요. 이제 2019년에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심으로 벌어졌었는데 그 사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사태에 약간의 좀 씨앗처럼 된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DLF 사태가 터지니까 2019년 11월 말쯤에 이제 금융위가 이제 파생 상품 판매 총량 규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마다 이런 ELS 같은 이제 파생 상품을 팔 수 있는 한도를 이제 은행마다 정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시 각 은행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신탁 잔액이 기준이 됐는데 그 이제 DLF가 그때 당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KB국민은행은 DLF를 덜 팔아서 한도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잔액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위가 그 이제 KB에게는 그 한도를 많이 주고 우리랑 이제 하나는 이미 많이 팔아버렸으니까 한도를 가장 적게 줬거든요. 그때 보면은 KB가 잔액이 한 18조 정도 있었고 우리은행이 한 7조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KB가 다른 은행보다 이런 ELS 같은 상품을 팔 수 있는 한도를 2-3배 정도 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KB가 공격적으로 팔았던 겁니다. 이 그 ELS 상품을. 반면에 이제 하나랑 은행은 이제 한도가 적었으니까 적게 팔아서 이번에 판 물량은 그 KB보다는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KB가 많이 팔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것도 금융 당국에 어느 정도 좀 개입이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ELS 상품이라는 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이자 이익만 얻게 되면 또 이제 이자 장사한다고 하니까 비이자 이익을 늘리라고 하니까 이런 상품 판매 이익을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펀드나 이런 것도 이제 돈이 잘 안 되죠. 또 가입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표적으로 ELS 같은 경우에는 조기 상환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3년 계약을 했지만 6개월 만에 상환이 돼버리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년에 2번씩 팔 수 있는 상품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판매 수익 들어오고 또 판매 수익 들어오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야 이거 비이자 이익 판매 수수료 올리는 데는 아주 기똥찬 상품이었던 거거든요. 좀 근본적으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또 ELS라는 게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이거 한 번도 가입해 본 적이 없고요. 저도 경제기자 10여 년 했고 ELS 콘텐츠 정말 많이 다뤘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ELS를 100% 이해하면 이걸 가입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2007년에 가입했다가 금융위기 때 호되게 당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살아나서 아이쿠 살았다 하고 나서 원금과 이자를 받은 뒤로 다시는 ELS를 가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들마저도. 맞아요. 이게 상환이 아니라 생환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상환이 아니다. 생환이다. 아이고.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저렴한 가격에 학용품을 파는 온라인몰이나 뭐 다이소 같은 대형 생활용품점이 생기면서 이곳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출구 전략으로 원래 팔던 문구나 완구 대신에 과자나 아이스크림 판매를 하는 곳도 늘고 있죠. 아니면 무인으로 이 매장을 돌리는 곳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추억담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3952님. 어릴 때 여기서 불량식품 많이 사 먹었죠. 뭐 물론 다 이게 불법식품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추억의 식품을 이제 불량식품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요. 문성진님은 요즘에는 무인 여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윤진님이 명절에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가봤습니다. 3곳이나 있던 이곳이 한 곳뿐이었어요. 이제는 아저씨 하고 들어가니까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라고. 정말 학교 끝나고 많이 가셨군요. 알아볼 정도면. 자, 문방구 아니고요. 이제 비슷한 문방구와 비슷한 그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혹시 세 분의 기자님들 길거리에서 연두색 번호판 단 차량 혹시 보셨나요? 저 아직 못 봤습니다. 저 어제 처음 봤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1,600여 대가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특정 법인 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이
법인이 등록한 개인이 네. 아닌 법인이 등록한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그러니까 법인이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제 그 번호판 색깔이 하얀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연두색으로 예. 나온다는 거고요. 지금 다만 이제 올해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들에게 그게 달리기 때문에 지금은 한 1,600대 정도밖에 안 되고 지금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 업무용 승용차가 전국에 한 31만 대 정도 있는데 소급 적용은 안 되니까 아직도 뭐 대부분의 업무용 법인 승용차는 흰색 번호판이지만 보통 법인들이 한 3년, 뭐 4년 정도 되면 차를 바꾸거든요. 뭐 바꿀 때는 이제 리스, 뭐 장기 리스도 장기 렌트나 리스도 있고요. 뭐 사기도 하고 그럴 때는 이제 이 법이 계속 적용이 된다면 차츰차츰 연두색 번호판으로 빠르게 바뀌어 나가겠죠.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8천만 원, 가액 8천만 원이고요. 이 연두색 번호판 논의가 시작된 계기를 제가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2020년 9월에 그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이제 인천에서 사건 사고를 취재할 때라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9월에 이제 30대 여성이 만취된 상태로 이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치킨 배달하던 이제 50대 가장을 치어서 이제 숨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의 이제 사연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공분이 컸는데 이 이제 차량이 이 여자 이제 옆자리에는 이제 40대 남성이 타고 있었는데 이 남성이 다니고 있는 법인 소유 차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억 원대 정도 되는 이제 벤츠 차량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업무용인 이제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쓴 것도 이제 추가로 드러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법인차를 두는 이유는 뭐 이제 차량 운영에 들어가는 돈들을 이제 경비 처리를 해서 이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법인 차량을 이제 개인적으로 쓰다가 이런 좀 큰 사고가 나니까 이제 공분이 더 커진 거고요. 그래서 뭐 법인차를 뭐 과시용으로 쓰는 거 아니냐, 뭐 소위 법인 대표 자녀가 뭐 부모 찬스 써서 이제 외제차 몰고 다닌다, 뭐 이런 게 막 이제 뭐 화제가 되고 뭐 이제 화두가 되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뭐 공약을 발표하고 맞아요. 당시 이제 그 후보자 신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그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법인이 8천만 원 이상의 차를 업무용으로. 근데 그 마지막 그 업무용이라는 조건이 상당히 무의미하다. 사실은 그 조건이 의미가 있었더라면 지금 이런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은 법인이 8천만 원 이상의 차를 사면 왜 8천만 원 이상의 차가 필요하겠습니까? 법인에게 뭐 그 VIP 접대 내지는 아니면 뭐 임원들의 차량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 31만 대라는 차량 그 숫자가 다 여기에 포함될 이유도 없거니와 업무용이 아닌 용도로 법인의 차를 쓰는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사회적으로 짙어졌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뭐 방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아버지 법인 명의로 타서 아들이 탄다거나 아니면 자손이 탄다거나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탄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절세 아니면 편법 탈세 형태로 이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엄연히 쓰고 있으면서도 법인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으니 이 차가 만약에 법인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의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거죠. 그래서 마지막 조건인 업무용으로 쓴다.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상식적으로 3억 원짜리 그 슈퍼카가 업무용으로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빨리 달려야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저는 약간 좀 그 연두색 번호판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지적되는 이유가 법인이 차량을 소유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회사의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고 수익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덜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이 소유한 업무용 차량에 세제 혜택을 주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낳고 있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용 차량에 1억 원 이상의 차량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특정 금액을 넘는 금액의 법인 소유 차량은 업무용이라는 이유로 혜택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차가 1억 원짜리가 한 대가 있으면요. 이게 사장님이 개인용으로 쓰는데 법인 명의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제 혜택이 있냐면 일단 만약에
회사 돈으로 1억 원을 사는 게 아니라 사장님 개인에게 1억 원을 차를 사기 위해서 급여를 더 주면 소득세를 대략 2천만 원 정도 더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일단 안 내죠. 그다음에 회사차가 1억 원짜리가 있으면 매년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다음에 1년에 800만 원씩은 감가상각이라고 해서 회계상 비용치를 해줍니다. 네. 그럼 2,300만 원 정도는 기본빵으로 들어가요. 기본으로. 네. 기본으로. 근데 거기에 보통 법인세율이 보통 20%라고 잡으면 거기서 한 5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1억 원 정도의 사장님 명의차를 회사 명의로 돌리는 순간 그 사장님에게는 최소한 2,500, 3,000의 세제 혜택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그 법인세 혜택을 주는 거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만드는 게 본질적인 건데 연두색 번호판을 달면 창피하니까 안 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건데 개인의 미감이나 예를 들면 저는 온 차를 이 차는 회사차 이 정도로 둘러버리는 게 아니라면 연두색 번호판이 무슨 억제 효과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김준범 기자 네. 얘기처럼 벌써 좀 이렇게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신데 벌써 이제 꼼수 할인 판매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기 위한 붙이는 그 기준이 그 부착 기준이 취득가예요. 그러니까 취득가를 8천만 원에 이제 소비자가 이제 취득을 하면 연두색 번호판을 붙이는 건데 네. 근데 이 기준이 그 일반적인 출고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증에 표시된 차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수입차 판매사들이 이제 그 수입차 중에서도 8천만 원 언저리인 차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8천만 원만 안 넘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7천 그렇죠. 근데 그렇게 파는 그 이제 수입차 업체들이 좀 점점 일부 좀 생겨나고 있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연두색 그 번호판 부착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만 사실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8천만 원 이상 주고 뭐 캐시백을 준다든지 그런 거니까 점점 이런 뭐 편법이라든지 꼼수 할인들이 많아지면 이런 제도 도입을 좀 제도 도입이 희석되는 효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기자. 보거든요. 왜냐하면 슈퍼카는 최소한 못 살 거 아닙니까? 1억 5천이 확실히 넘는 차를 8천만 원 이하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 그런 차는 못 사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차라는 것을 주말에 쓰면 안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네. 주말에 연두색 번호판이 돌아다닌다. 그럼 저거 뭐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리고 뭐지라고 해서 네. 그다음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신고할 거예요? 112에 신고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딱히 효과가 없어요. 그게 효과가 꼭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그게 어느 정도의 억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이 주말이니까 이 연두색 안 탈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도 타기 어렵습니다. 그런 종류의 억지 효과 자체는 있기 때문에 이게 영 효과가 없지는 않다. 그렇게 되면 이 차를 안 쓰고 다른 차를 쓸 거기 때문에 자기 차를 살 거기 때문에. 그게 억지 효과일 수도 있고요. 후광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차가 연두색 번호판이면 저 집은 아빠가 부자구나. 아빠가 회사하는구나. 아빠가 사장님이구나. 사장님이구나. 이게 별로 커뮤니티에서는 뭐 주말에 어디 스키장에서 연두색 그 번호판 보이기만 해라. 신고한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 아침에 애들 데려다 놓고 픽업할 때 그때 연두색 번호판 보이면 이건 업무용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유의 깊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었죠. 사실상 이제 가족법인인 경우에는 뭐 아빠차, 아내차 뭐 이렇게 여러 대를 가족이 굴리는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들 항상 이제 수사 받을 때 가족이 뭐 슈퍼카 몇 대를 돌려서 썼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게 일종의 주홍 글씨가 될 수도 있는 게 뭐 주말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심야 시간에도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요즘에는 모바일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글씨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봐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될 테고요. 아까 박민호 님이 저도 이거 예전에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건데 영업용 법인 차량답게 회사 로고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법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차는 회사차라고 대놓고 박아버리면 병원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영업용으로는 당연히 회사 홍보도 되는 거고. 앰뷸런스도 그렇게 하니까요. 예. 예. 근데 이게 앞으로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도 봐야 하는 거고 요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결이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대기업이 그 중고차 시장에 진입을 했던
이야기. 이게 소비자들은 많이 반겼었죠.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그렇죠.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해달라. 일종의 시장을 좀 자정하는 효과라든지 규모의 경제가 좀 나타났을까요? 효과는 어땠을까요? 아직은 뭐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판매 대수가 너무 미미해서 그러니까 작년 10월 말부터 팔았거든요. 대략 한 4달 조금 안 됐는데 작년에 원래 현대차가 10월 말부터 해서 두 달 반 동안 5,000대 정도를 팔겠다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1,000여 대 정도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5분의 1이고요. 올해 목표치도 낮춰 잡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 아무래도 가격입니다. 가격. 현대차의 논리는 이게 인증 중고차이고 우리가 품질을 인증한 거기 때문에 좋은 중고차다라고 해서 가격을 비싸게 잡았어요. 근데 중고차를 사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가격을 먼저 보는 건데 이게 비싸게 놓다 보니까 아무리 현대차가 뭐 좋게 했다고 해도 이 가격의 중고차를 왜 사? 이럴 바엔 신차를 사지. 이게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어서 뭐 시장을 자정하는 것도 딱히 없고 시장을 딱히 흐리는 것도 없고 아직은 포션이 미미하다. 다만 이제 뭐 전기차까지도 3월 달부터 판다고 하니까 점점 조금씩은 뭐 포션이 늘긴 하겠죠. 근데 아직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정부가 쿼터를 정해놨어요. 너무 많이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가 눈치 봅니다. 너무 많이 팔았다가 바로 정 맞으면 안 되니까 적게 팝니다. 정해진 쿼터보다 훨씬 적게 팔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좀 검증된 품질을 좀 좋은 값이라도 좀 제값을 주고 사겠다 이런 분들부터 일단은 노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KBS 서영민, 김준범, 장혁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의견과 함께 그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올려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시간상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많이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창업 트렌드 노승욱 대표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글로벌 자영업 트렌드를 또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